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라운지 초대 손님은 부연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입니다. 오태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교정본을 보고 계신다고 했던 그 책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은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계실 텐데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좀 구독자분들께 말씀 주세요. 네, 요새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 네. 그리고 뭐 대학 강의도 나가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은 출퇴근을 제가 원하지 않는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좀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시다 보니까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긴 합니다. 네네. 네. 집에 있어야 되는데 나와서. 근데 예전에 교수님께서 제 영상을 보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좀 작업을 하시면은 좀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요즘은 또 쉴 만한 시간들을 많이 확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많고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시간 없고 삶의 질이 낮다 하는 제가 약간 이해가 돼요. 사건 사고가 끊질 않으니까. 와, 그 스트레스를 좀 이겨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좀 대단하세요. 네, 저희 책을 저도 열심히 좀 읽고 있는데 네. 책이 진짜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재밌고 그리고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굉장히 또 쉽게 또 읽을 수 있게 또 많이 풀어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는데 책 분량이 또 516페이지다 보니까 이게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연구하신 것들을 꽉꽉 눌러서 담아 놓으셨겠지만 또 독자분들이 어떤 전체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은 더 책을 읽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좀 전하고자 하셨던 그 연결고리들 큰 흐름만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치동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 10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1년 연봉이 수백억인 일타 강사들이 질비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일타 강사들이 전부 명문대 나오고 막 천재들일 것 같잖아요. 의외로 아닙니다. 그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오히려 막 외국의 유수의 대학에 막 수학하고 이런 분들이 학생들한테 먹힐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이거는 학생들이 알 거야라고 전제하는 것을 학생들이 모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너무 그렇죠. 다르니까 좀. 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공부하시면 안 됐던 분들이 나중에 뒤늦게 공부하면서 자기가 이래서 공부를 못했구나 라는 걸 깨우친 분들이 전달을 할 때 학생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런 분들 중에 일타 강사 굉장히 많습니다. 전 처음 알았습니다. 전 당연히 대부분이 굉장히 고학력자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렵게 공부하신 분들일수록 쉽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깨달으면. 제가 비트코인을 10년 전에 깨닫고 책을 썼을 때는 사람들이 이런 거는 다 알고 있겠지라고 저도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건 비트코인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모르는 건 인문학적인 국가 시스템, 사회 시스템, 그다음에 금융의 본질, 화폐의 본질을 모르더라고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무슨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일군의 젊은 똑똑한 그러나 교양은 없는 집단한테 제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비트코인을 깨달았다고 하는 이 친구들도 본질적으로 인간이 처해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구나. 본인도 모순적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거든요. 너는 왜 다 비트코인에 올인하지 않아?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현찰 하나도 없어요? 다 비트코인 갖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그럴 수 없는 건데 현실적인 걸 너무 좀 경시하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도 뻑하면 제가 하는 행동을 가지고 국가기관에 고발하고 고소해요. 귀찮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믿어요, 본인들도. 그래서 이거는 누가 옳고 그르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무지하구나. 그래서 이 책은 기존에 제가 10년 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써왔던 책들의 기본이 되는 그 근간이 되는 전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책은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 다시 말해서 직업이 공부이신 분들이 있어요. 학자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비트코인 현상을 터부시하지만 관심 있다면 제가 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책과 달리 다른 책은 이제 다 전제하고 뭐 블록체인이 뭐고 비트코인이 뭐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작가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이 뭐냐? 기본적인 것들을 그렇죠. 아주 되게 친절하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국가가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인문학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인문학에 있는 정설들을 갖고
이제 비트코인하고 엮은 거죠. 네네.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근데 제가 말씀 듣고 사실은 이 전 책 이제 비트코인 지혜 족보도 제가 봤는데 사실은 좀 책 내용이 많이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책은 또 그 책보다 훨씬 더 잘 읽히고 뭔가 더 좀 친절해지신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비교인데 비트코인 지혜 족보는 조금 더 이렇게 그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내려 쓰셨다면은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서 많이 설명해 주신 것 같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진짜 비트코인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싶으신데 좀 친절한 어떤 해설서가 필요하시면 이 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자, 교수님 뵙기 전에 뉴스가 하나 전해졌는데 국민연금이 지금까지는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담지 않겠다 이렇게 스탠스를 취해왔는데 방금 260억치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했다. 이런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대단하네요. 큰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2023년도 11월에 대한민국의 공적인 기관도 이 업계에 공식적으로 발을 디뎠다. 이게 의미가 있고요. 네. 사실 징후는 제가 한 1년 정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요? 유진투자증권의 김세희 연구원이 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국민연금 분들이 가장 이해도가 높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 그랬더니만 그 누군가 계시대요. 그리고 뭐 제가 그리고 영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특정한 한두 분이 이해도가 있는 분이 국민연금에 계신 거고요. 한국전력에는 안 계신 거죠. 안타깝게도. 네. 사실 한국전력이 더 지금 빨리 필요하다. 네. 거기 적자잖아요. 적자가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사채 발행해갖고 지금 채권 시장 위협하고 말이에요. 네네. 그러나 자구책을 만들어야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된다라고 계속 누누이 강조해 오신 거죠, 교수님.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국민연금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 변화들을 반드시 인지해야 되고. 국민연금도 하잖아요, 국민연금. 그렇죠. 국민연금이 지금 움직였는데, 자 그럼 향후에 국민연금이 비트코인까지 담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거 여론을 보겠죠. 원래 이제 공적 조직이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가장 이제 그거를 할 때 한번 시험 삼아서 돌을 던져보는 거죠. 근데 이제 여론에서 막 공격을 막 받고 전화 받고 막 시달리고 막 국민연금 실무자가 바뀌고 이러면 이제 멈추는 거고요. 괜찮다. 한 번 더 딛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260억이라는 이 돈은 테스트 삼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당분간은 또 조금 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렇게 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260억에 대한 투자가 1년 동안 얼마의 수익률을 내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수익이 플러스가 되면 국민들의 노후를 선택하고 있는 데가 맨날 뭐 적자 기업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익률 보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노후를 책임져야 되니까 이 고령화 시대에 우리 비트코인 담을랜다. 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미국에서도 약간 이제 퇴직연금에서 이 비트코인을 담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피델리티를 중심으로 또 있었던 거고 미국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계속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을 따라서 한국에도 이제 계속해서 정착이 될 거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크립토 방송이긴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비트코인을 담는 것도 어쨌든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전 이럴 줄 알았어요. 농담이고요.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나라라서 그런 것 같은데 미국은 이런 군불만 오랫동안 뗐지 이런 뉴스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이 먼저 치잖아요 지금. 네네. 우리가 이래요. 깨달으면 바로 갑니다. 그러네요. 사실 우리 또 투자자들도 봐도 한국인들이 또 투자가 굉장히 또 열정적인 투자자로 또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현물 거래량도 지금 한국이 또 굉장히 많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또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처럼 2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이 하는 거 그냥 복제만 하는 나라는 아니고 근데 확실한 건 1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론티어 정신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1.3등쯤 되는 것 같아. 딱 이렇게 보다가 간 보다가 이거 되는 것 같다. 그럼 2등은 아닌 것 같아. 바짝 붙어갖고. 그렇죠. 국민연금도 먼저 하잖아요. 결국은 뭐 401k보다 빠르네요. 그렇죠. 401k보다 빠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움직임들 한번 저희 또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 업계가 이 결정을 지지해주고 분명히 그 안에 논쟁이 엄청 있었을 거예요. 이 결정을 내린 용단을 내린 분을 보호해주고 이런 힘을 모아야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준비된 질문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추이들을 워낙 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받으시는데 신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반감기 이후에 도래했던 이 대세 상승장을 혹시 의미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4월인가 5월에 반감기가 오잖아요. 네, 4월에서 5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하고 나서 한 8개월 미끄러져요. 그럼 내년 후년 2월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미친 듯이 올라야 되는 거예요. 패턴을 따른다면. 네네. 이번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선방향이 될 거다. 선방향 되는데 내년 4월 이전에 무슨 특별한 뭐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1월 1일 비트코인은 무슨 지표를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1월 1일이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늘 그랬어요. 1월 1일 전후로 뭔가 좀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1월 1일 찍은 거죠.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ETF가 올해 된다, 내년 1월 10일에 된다, 지금 거의 두 개로 갈려 있는데 지금 11월 17일, 1월 1일 나눠져 있고 한데 그 어떻게 연내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그 좀 지배적인 해석처럼 내년 초순으로 보시나요? 솔직히 ETF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워낙 ETF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 저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성격도 좀 갖고 있지만 그래서는 아닌데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책에도 썼지만 SEC 위원 7명일 거예요 아마. 5명. 5명인가요? 네, 5명.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게 난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선택한 이게 나는 비트코인을 진짜 순수해서 좋아하거든요. 내부자 정보가 없다는 이 그렇죠. 깔끔함. 내가 저도 나 탓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가 부족한 거고 내 판단력이 미스인데 이 5명이 지금 내부자예요, 내부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사실상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5명하고 친척 관계야. 그러면 먼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주일이라도. 네네. 짜증이 엄청납니다. 저는 이래서 싫어요. 그래서 SEC한테 빨리 주도권을 뺏어야 되니까 거절돼도 좋으니까 빨리 확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솔직한 속내인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 못하는 게 뭐냐면 8천만 원에 물려있는 많은 분들 생각하면 돼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SEC한테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워낙에 좀 중요한 이슈인 거는 분명해서 이게 가격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사실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또 지난번 했던 것의 좀 연장인데 지금 반감기에 대한 부분들 이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 반감기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감기를 가장 중심에 둬야 된다고 보는데 또 어떤 다른 입장에서는 이거는 크립토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물량이 94%가 유통이 되고 있고 남은 물량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이번 반감기가 오더라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것 같지 않다. 반감기 영향이. 그리고 과거에 이 반감기의 역학을 봤을 때 이 반감기와 가격 상승의 어떤 명확한 연결고리들이 없다. 이런 보고서들도 코인베이스도 최근에 또 낸 바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비트코인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 거대 금융 기업들이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연금까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선택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올까요? 확실해지면 기회는 없겠죠. 기회는 검증되기 전에 남보다 먼저 통찰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비트코인을 3년이나 5년 이상 지킬 수만 있다면 적어도 2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남보다 먼저 통찰하려면 여러분들 공부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필승 투자 스터디에서 뵙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제가 안 봤는데 통계적으로 바보들인 것 같은데요. 반감기하고 가격 상승은 상관계수 엄청 높아요. 엄청 높은데. 제가 통계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분석을 할 이유가 없고요. 반감기가 꼭 그 공급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더 희소해져 가지고 오른다라는 그런 모델링을 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내러티브입니다. 그게. 저는 책에도 썼지만 그래서 오른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장 핵심적인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건 어떤 건가요? 비트코인 특별한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이미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높죠. 높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높거든요. 근데 그런 자산인데도 아직도 인정을 못 받았죠.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은 아직도 죽을 수 있다. 이 자산이 없어질 수 있다. 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에요. 우리나 이러지 밖에서는 지배적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자산이 있나요? 없잖아요. 네네, 이런 자산 없죠.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데도 여전히 없어질 거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막 목소리를 내는 자산이 없잖아요. 네. 반감기는 이거 관련 있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반감기는 이제 그 나심 탈레브를 아시죠? 당연히 나심 탈레브가 비트코인
뭐 왜 달러는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라는 거에 서문 서문 썼다가 써줬죠. 네. 변절했잖아요. 그죠? 네네.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게 되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 반감기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심 탈레브 같은 똑똑한 사람이 보기에 코인 양이 줄어들어. 그럼 채굴자들이 채산성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럼 채굴자들이 떠나잖아요. 그럼 채굴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에서 보안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네. 보안이 약화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네. 그럼 채굴자가 더 떠나요. 그럼 보안이 더 약화되고 이걸 죽음의 소용돌이 데스 스피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죠? 이 죽음의 소용돌이 모델이에요. 이 죽음의 소용돌이 모델이 계속 나왔습니다. 반감기 네. 전에. 이번에도 뭐 누군가는 할 거예요. 그들은 이게 1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감기를 왜 선반영하지 못했냐면 반감기가 있고 나서 만약에 그게 수량이 줄어들어 갖고 가격이 오르는 거라면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오르는 거면 선방영이 그동안 됐었어요. 맞습니다. 선반영 됐어야 됩니다. 선방이 안 되고 반감기가 있고 일어나면 약간 떨어졌어요. 가격이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다가 한 6개월 이상의 잠복기를 갖고 치고 올라가거든요. 안 죽는다 이거지. 안 죽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 반감기를 통해서 저는 임계점을 넘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생각이 없어질 거예요. 이제 뭐냐면 비트코인이 산업이구나라는 생각이 지배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심 탈레브 같은 분들이 뭘 놓치는 거냐면 여러 가지를 놓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그냥 하나의 판타지가 아니라 생태계를 갖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작들에서 철강 산업, 제가 철강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철강 산업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철광석보다 부가가치가 있는 코일이 더 가치가 있고 그 코일에다가 뭐 코팅한 우리가 쓰는 철강 제품이 더 건축자재인 철강 제품이 더 부가가치 높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철광석보다는 코일이 이렇게 뭐 용광로에서 나와가지고 코일로 감싸잖아요. 그 코일이 더 비쌀 거고 그 코일보다는 특수한 용도로다가 이렇게 맞춰서 코팅한 이런 것들이 더 비싸야 되는데 이게 역전될 때도 있어요. 그럼 역전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트코인도 전기를 투입하여 철광석을 투입하듯이 생산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비트코인까지는 중간재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굴자가 채굴해놓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중간재인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거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쓰든지 채굴자가 뭔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채굴자를 진짜 만나는 건 아니니까 뭐 거래소가 금지되는 중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트래블러를 뚫고 채굴자가 업비트나 이런 데 올려줘야지 이제 최종 제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이 다 부가가치가 붙는 과정들인데 나심 탈레브 같은 분들은 이 생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전 현상이 당연히 발생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료보다 최종 제품이 더 싸지는 게 퍼머넌트한 항구적인 현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철광석보다 철광 제품이 더 싼 게 항구적인 현상이 되진 않거든요. 그럴 수 없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이 말이 안 되는 거 주장하니까 이번에 털리겠죠. 이제 이 주장 때문에. 이제 드디어 산업으로 보라 이거죠. 저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번 반감기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내러티브들을 좀 무너뜨리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고서에서는 뭐 자꾸 거시경제 유동성을 얘기하는데 사실 1, 2, 3차 불장에서 유동성이 똑같이 안 겹쳤거든요. 근데 가격은 계속 상승했다라는 건데 그건 이미 그것 자체로도 틀린 거죠. 이미 틀렸는데 지금 이 반감기에 대한 부분들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어떤 로직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롭고 이거 진짜 좀 재밌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저께 폭락했어요 비트코인이. 그날 네네. 근데 나스닥은 폭등했잖아요. 네, 폭등했죠. 서로 완전히. 이걸 상강한 게 안 맞는 게 벌써 1년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상강 이미, 네. 뭔가 이렇게 근거가 필요하니까 자꾸 그 월가나 여의도에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논리를 맞추려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게 익숙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식이나 이런 건 내재 가치가 있고 뭐 퍼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경영학을 나와서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비트코인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공감 가는 게 저도 이렇게 분석들을 보면은 전부 다 내재 가치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없는데 만약에 반감기가 온다 그러면은 가격 선반영돼야 되는데 왜 선반영 안 됐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꾸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비트코인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사실. 네네. 근데 그거는 참고할 만해요. 그러니까 이번 반감기가 끝나면 채굴량 대비, 그러니까 유통량 대비 채굴량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꼬리가 개를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번 반감기는 좀 특별하죠. 그래서 이번 반감기가 아마 마지막 반감기 효과는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제 드리려는 질문이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이 마지막 불장일 수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이번에 이제 뭔가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분들이 진짜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실제로 이 반감기를 통한 대세 상승장의 여파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자, 이거는 교수님도 동의를 하신다라는 말씀인가요? 그건 이미 지난번 불장에서 나타났어요. 아, 그죠. 이제 그게 사실은 계속 조금씩 그렇죠. 되는데 지난번 불장도 사실은 1억을 못 들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또 그렇게 얘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아까 나심 탈레브 말씀 주셨는데 이 블랙스완 때문에 이게 그 힘이 빠졌다라는 뭐 그런 논리를 또 약간 엮으려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이것 역시도 반감기에 대한 그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효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반감기를 통해 갖고 우리가 이익을 실현하는 기회가 이제 이것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불장이 이것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질문이고요. 불장은 이제 다른 형태로 오겠죠. 네. 근데 이번 반감기가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불장의 다른 효과하고 묘하게 겹쳐요. 지금 우리가 블랙락이니 뭐 SEC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반감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주류들이 반성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네. 근데 이 주류들이 자존심이 엄청 세거든요. 내가 틀렸어 미안해 이렇게 반성문 쓰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처럼 이렇게 그냥 담죠. 이게 진짜 반성문이네요. 이게 반성문 쓰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준 거니까. 이번 반감기 때 불장이 온다면 지난번 이제 박 작가님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불장이 안 온다면 다른 이야기인데 불장이 온다면 제가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생각이 바뀐다. 이제는 대놓고 비트코인 사기야 이런 주류들은 없어진다. 그렇죠. 이미 지금 이미 제도권으로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왔고 이 블랙락이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걸 얘기하기에는 자존심을 너무 튕기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경제학과 강당 경제학자가 그런 말을 한다면 아마 쫓겨날 거예요. 대학에서. 그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보시는 거는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이 월가의 금융 엘리트들 동부 월가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가 재무제표상의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이 공정 시장 가치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기업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결국은 여론이 아니라 국가예요. 국가 중에서도 사실은 세금을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사실상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재무회계 기준 같은 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완전히 거기 마음대로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거 했다가 배임되면 어떡하지? 내가 우리 회사 돈으로다가 비트코인 사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우리 주주 중에 한 명이라도 나를 배임이나 횡령으로 걸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회계 기준 자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아무리 세무 관련한 공공기관이 XX들에도 안 되거든요. 왜냐면 재판 가면 져요 그들이. 그렇죠. 네. 그 근거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9월 2일인가 그랬죠 우리나라로. 네네. 이게 저는 근데 그때 비트코인 하나도 안 몰랐어요. 하나도 안 몰랐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역시 비트코인 아직 선수층이 두껍지가 않구나. 주류들 더 왔다. 네네. 사인은 못 읽네. 네. 딱 지금 오르잖아요. 네. 미끄러진 거예요 이것도. 보통 그래요. 한 2달 3달 미끄러집니다 사인들이. 네네. 주류들 더 왔다. 네네. 사인은 못 읽네. 네. 딱 지금 오르잖아요. 네. 미끄러진 거예요 이것도. 보통 그래요. 한 2달 3달 미끄러집니다 사인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이게 낼 제일 수 있는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올해 만약에 뉴스를 2개 꼽으라면 이거랑 국민연금을 꼽겠네요. 국민연금까지. 그러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이 진짜 중요한 뉴스네요. 이게. 반감기는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예정된 이벤트 늘 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미국의 재무회계 기준위원회가 만장일치죠. 만장일치로다가 공정시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텐데 무형자산으로 되어 있을걸요. 특허권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취득 원가를 계산하고 가격 빠지면 각주 달아가지고 망신 줘요 이사회나 CEO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왜냐하면 비트코인처럼 또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런 자산은 특히나 완전히 안 맞는 규정인데 이걸 이제 완전히 바꿔줄 수 있어서 너무나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채택의 움직임들에.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들의 재량권 절대 반지를 뺏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SEC도 미워하는 게 지들이 절대 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도 이번에 니네 너무 창의적이고 너무 진부해. 그래서 얘네들이 이번에 거절하더라도 이제 좀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공부가 덜 돼가지고 창의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맨날 소비자 뭐 똑같이 했거든. 외국이 많이 갖고 있다.
맨날 소비자 보호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보호. 그렇죠. 이제는 진부하다. 이제는 안 맞다. 이제 안 맞죠. 그러네요. 이게 이제 해석의 문제들이 완전히 이런 근거들이 바뀌면서 본인들이 예전에 들이댔던 이 잣대들을 이제는 함부로 들이댈 수 없는 그런 시장 환경이 됐다. 이렇게 진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월가의 어떤 움직임들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후에는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이 연장선상일 것 같은데 블랙락이 이제 반성문을 쓰면서 현물 ETF를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그림일까요? 그 이유는 진짜 긴박하죠. 그 이후에는 진짜로 많은 금융 기업들이 똑같이 신청을 할 거고요. 네네, 이제 릴레이로. 그다음에 시티뱅크 같은데 이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창구가 만들어질 거고요. 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돈 많은 분들 불러갖고 이런 거 담으시죠, 막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이 한 20-30% 장악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모르겠는데 한 이미 10%는 장악했다. 이번에 그 겨울에. 네. 예, 이 겨울이 왜 필요했냐? 지난번에 이미 깨달았는데 덜 담은 거지 블랙락이. 그래서 바람 빼고 밑에서 주워 담은 거지. 여러분들 겁나가지고 떨면서 버릴 때. 그런 뭐 합리적인 얘기네요, 그것도. 그래서 25% 정도 담으면 지들 돈만 담는 게 아니라 고객 돈 갖고 담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 통제가 돼요. 가격이. 와, 이 큰 그림들 이제 앞으로 진짜 이게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많이 저변이 확대될지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감기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면, 자, 이제 비트코인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데 많은 분들이 2016년보다 2020년이 좀 저조했다 보니까 2016년 모델을 따르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이 두 가지 파고 같이 온다. 반감기랑 주류와 파고 같이 온다면 2016년보다 훨씬 클 것 같은데요. 예, 2016년보다도 더 파급 효과가. 왜냐면 이게 반감기는 원래 있는 파급력인데 거기에다가 완전 이전에 없었던 것들이 오면서. 근데 2016년 어떻게 보냐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 거래 안 했던 2,500만 원을 찍어야 되느냐. 제 느낌에는 16,000달러였던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고점이 2만 달러는 좀 오바였고 16,000달러가 2017년도 고점이었어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뭐 한 100만 원에 시작을 했다 치죠. 2017년 1월에 제가 1,000달러를 받거든요. 그때도 SEC가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안 한다고 하는 느낌이 오다가 거절해가지고 떨어졌다가 1,000만 원으로 시작을 딱 했어요. 비트코인이 2017년 1월에 그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 간 거잖아요. 20배. 16,000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2,000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거품이 꺼졌는데 그거보다 좀 더 길고 좀 더 높겠죠. 만약에 이 반감기하고 주류화하고 같이 온다면. 그럼 이게 좀 너무 많이 또 희망 회로를 너무 이렇게 또 드리면 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즌 자체가 너무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SEC가 약간 좀 더 자고우면할 가능성도 높아요. SEC는 승인을 하더라도 자기네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뛰는 걸 원하진 않을 거예요. 절대 싫어하겠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빨리 했어야 되죠. 승인해 줄 거면 겨울에. 근데 몰린 거죠 지금.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SEC도 좀 계산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SEC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저는 10년을 관찰하면서 느낀 건데 비트코인이 늘 그래요. 그러니까 주류들이 늘 행동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비트코인이 펌핑할 수밖에 없도록 행동을 해요.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이 박 작가님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독자들 위로했잖아요. 네. 그럴 때 좀 좋은 사인들이 좀 나오면 이게 분산될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막 너무 막 사람들한테 그렇지 비관을 주고 또 주주들이 이럴 땐 또 이렇게 같이 그러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는 오랫동안 청년열차를 타서 멀미도 많이 나고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저는 평단이 50만 원인데도 이렇게 멀미가 나는데 평단이 6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지금 얼마나 가슴 졸이겠습니까? 이런 건 안 좋아요 사실은. 근데 주류들이 우리가 지금 관찰한 바에 의하면 주류들이 미국 주류를 말하는 겁니다. 솔직하지도 않고 그닥 똑똑하지도 않고 그러네요. 근데 그 희망적인 건 그래도 이들이 고객들의 눈치를 보니까 고객들로부터 엄청난 압력이 있는 거예요. 야, 나 비트코인 사고 싶은데 내가 암호키는 관리할 수 없으니까 네가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런 거죠. 그렇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제가 교수님 책 보면서 사토시 나카모토 얘기가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할핀이다라고 지금 좀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이제는 커뮤니티에서는 많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이 할핀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보다는 약간 정황적인 증거들이 더 많고 그리고 사실은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할핀이어야 한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 할핀이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닐 가능성도 있을까요? 있죠.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이게 퍼센트로 여쭤보기엔 좀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그 수치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확실한 건 아니니까 할피니가. 그런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크랙 라이트 때문에 그렇죠. 크랙 라이트가 비트코인 SV 만든 사람이고 2016년도에 BBC한테 광고료 1억 주면서 자기가 비트코인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데뷔를 했죠. 근데 이제 제너시스 블로그를 못 움직였죠. 계속 연기하고 말을 바꾸고. 그럼 이제 크랙 라이트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줄기찬 주장 중에 크랙 라이트가 뭐 정신과 질환도 있고 거짓말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그들의 논리는 법적의 진술에서 이제 불이익 때문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러는 건데 다 떠나서 왜 사토시 나카모토가 크랙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 아니냐라고 안 하냐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크랙 라이트가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인가? 응? 왜냐하면 뉴스위크가 2014년도에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 그 캘리포니아 공대 정 교수를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지정했을 때 갑자기 3년 동안 안 쓰던 메일을 열고 I'm not 도리안 나카모토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때 인터넷 아니라고. 그렇죠. 그런데 왜 크랙 라이트가 I'm not 크랙 라이트 이렇게 안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크랙 라이트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논거고 우리로서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크랙 라이트든가 아니면 죽었든가. 그 상황에서는 두 가지 말고는 답이 없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프로파일에 맞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할피만 꺾거든. 그렇죠. 도리안 때는 살아 있었고 크랙 라이트 때는 죽어야 되고. 그럼 오히려 진짜 크레이그 라이트가 진짜 이거를 훨씬 더 점화시키고 할핀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걸 이미 증명을 해준 게 맞는 거네요. 간접적으로 크랙 라이트 때문에 그 닉사본이나 아담백의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닉사보나 아담백의 가능성이 없어진 이유는 뭐 어떤 것들? 크랙 라이트 엄청 싫어하거든요, 이들이.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 크랙 라이트 싫어하니까 말해야죠. 무조건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계정 열고 I'm not 크랙 라이트 이렇게 해야 되죠. 이 닉제보나 아니면 이 아담백은 이 크레이그 라이트를 왜 그렇게 또 싫어하는 건가요? 사기꾼이니까 다 싫어하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비탈릭 부테린이랑 거의 같은 이유로. 그럼 이 사람은 아예 취급을 안 하죠. 그냥 크랙 라이트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읽진 않고 그냥 인터넷에서 조각조각 읽어봤는데 뭐 뒤에 도박하는 업체도 붙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세력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약간 좀 과대망상 네네. 이런 거. 약간 허풍이 좀 있는. 그리고 천재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뭐 프로그램 만들었다고 오픈했는데 그게 저도 컴파일 해봤는데 안 돼요. 그래서 간략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뭐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고 본인이 닥터가 아닐 때도 닥터라고 본인을 표시하고 하여튼 우리가처럼 사토시 나카모토에 푹 빠진 사람한테서는 느껴지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향기가 있거든. 그렇죠. 인격이. 그 품격이 있는데. 네, 그게 전혀 없어요. 저는 이제 가장 의심하는 게 뭐냐면 뭐 비트코인을 특허권을 걸었으니까 뭐 쓰지 말라고 하는 걸 보면서 좀 웃었어요. 완전 반대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쓰지 말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사법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그건 비트코인이 아니죠. 비트코인 노드 운영자한테 그런 국가가 와갖고 야 너 이거 특허권 있는 걸 쓰지 말라고 한다면 이미 비트코인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렇죠, 이미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프라이빗 체인인 거죠. 근데 이게 참 그런데도 약간 이렇게 신뢰하면서 그분들은 비트코인을 BSV가 비트코인이라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이런 믿음들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들이 드니까 그것도 저는 약간 궁금한 거예요. 만에 하나 크랙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야. 그럼 비트코인 SV가 비트코인인가요? 시인하고 독립된 거잖아요. 우리가 시를 분석할 때 그런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에 대해서 연구는 해야 되지만 시는 이 시를 이게 물론 뭐 시인이 혼자만 알고 있는 시라면 그럴 가치가 없는데 이미 대중화되고 오랫동안 불러왔어. 그러면 그 시인이 만들었지만 그 시어가 시인이 이렇게 데피니션 내린 게 정답이냐? 아니거든요. 이 민중이 쓰면서 자기 여러 가지 감정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 시대하고 맞았고 이렇게 하는 그 시어잖아요. 그게 시를 평가하는 하나의 관점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게 다른 관점도 있지만 이 관점이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이미 지난 15년 동안 사토시 나카모토 말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 눈물이 들어가 있고 실패도 들어가 있고 성공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거 아니라 SV가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전이야 옮겨간다고요? 그런 화편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야말로 진짜 중앙화된 그런 사고에서나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 중에서 파토시 코인 얘기를 이제 주셨는데 그 이제 지갑들이 물론 이게 뭐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이라고 뭐 그것도 100% 밝혀진 건 아니고 이제 그것도 추정하고 있는 거죠. 그 지갑들을. 그럼 그 지갑들의 어떤 물량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왜 사토시 나카모토는 110만 개의 비트코인을 소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소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소각하는 방법 몰랐을까? 만약에 진짜로 본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라면 소각을 하는 게 맞죠. 더 맞죠. 그럼 사토시 나카모토가 완전히 사심이 없나요? 완전 무결해지는 거죠. 사심이 없나요? 사심이 있죠.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건 움직여요 나중에. 아, 그건 결국 언젠가는 움직여요. 반드시 떨어뜨리죠. 요새는 주기가 대략 6개월에 한 번인 것 같아요. 아, 6개월에 한 번요. 제가 뭐 어디 모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니 댓글에다가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움직였다는 증거가 어딨냐고 이제 우기는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사토시 나카모토를 신격화하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탐구자의 태도가 아니죠. 우리도 사토시 나카모토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보여준 품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품격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가 초전도체도 가능성만 가지고도 얼마나 그 이해 집단들 무슨 뭐 우리는 국가를 담아서 뭐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엄청 자랑하고 싶죠. 그 비자스 자금 문제를 풀고 이런 위대한 발명을 한 사람이 자신을 안 밝혔단 말이죠. 이런 품격은 우리가 여태까지 관찰해 본 바가 없잖아요. 네. 아인슈타인이 이랬습니까? 뭐 하이델베르그가 이랬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인슈타인이나 하이델베르그가 무슨 뭐 인격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보다 훨씬 더 윗길이거든요. 네. 제 결론은 돈을 선택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돈을 선택한 거잖아요. 네네. 명예를 포기하고. 사실 뭐 밝힐 수도 있었던 건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명예를 선택했다면은 그럴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돈을 선택한 것이다. 돈을 선택한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앞서 계속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시각들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뭔가 이거를 갖다가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로 계속 좀 몰아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뭔가 완벽해지기를 좀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신을 만들어요? 그거 여러 사람들의 고민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딱 이게 창호지를 뚫은 거예요. 공부해 보면 다 그 과정이 있다고.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자꾸 우기는 거예요. 어서 이거를 종교화해 갖고 신조로 자꾸 만들어 갖고 난 제일 멍청한 말이 1비트코인은 1비트코인이란 말인 것 같아. 난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거를 우리 논리 철학에서 항등명제라 그래요. A는 A다. 늘 맞잖아. 항등명제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렇죠. 그 뭐 의미는 없는데. 늘 맞는데 뭐 아무 짝에 쓸모없는 명제를 왜 만들어내는 거예요? 1달러는 1달러 아니에요? 그게 근데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건가요, 그게? 근데 그거를 부정하면은 자기네 신조를 버린 사람처럼 취급을 하더라고. 그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이게 약간 좀 순혈주의 같은 그런 느낌의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왜 ETF 반대하면서 왜 자리에 눕진 않아요? ETF야말로 중앙하고 반대해야지. 요새 목소리 나와요, 미국에서는. 이제 될 것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맥시멀리스트라면 로비 자기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로비스트 고용해가지고 ETF 반대 운동 해야 돼요. 실제로 2014년도 내전의 본질이 그거였어요. 윙클보스 쌍둥이가 그 월가로 갖고 가니까 월가에서 그 뉴욕 그 로스키라는 그 뉴욕주 그 금융당 국장이 처음으로 비트코인 라이선스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그 반대 캠페인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기네 뜻대로 안 되니까 그들은 이제 비트코인 지하 경제의 돈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000개씩 던지고 그랬어요. 10,000개씩. 그들이 이제 모네로나 이런 걸 옮겨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맥시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맥시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얘기는 아니요. 요새 나오는 얘기 다시 나오던데 2014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일본말로다가 중앙 똑똑이에요. 중앙 똑똑이. 중앙 지혜. 중앙지혜. 네, 그러니까 그거를 중앙 정보기관, 그러니까 CIA가 그걸 2014년도에 한 걸 지금 또 재탕하고 있더라고. 그게 맞습니다. 과거 얘기들이 좀 잊혀질만 하면 계속해서 다시. 완전 여기 시골이에요, 시골. 나처럼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완전히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미 맥시들이 비트코인의 익명성에 실망해갖고 비트코인 CIA가 만들었다라고 욕하고 갔어요. 그렇죠. 10,000개씩 버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걔네들은 그래도 10,000개씩 갖고 버릴 수나 있지. 지금 맥시멀리스트는 뭐 10개라도 있어요. 뭐 10개밖에 없으면서 무슨 맥시야. 맥시카이저 정도로 한 100원에 주서야 막 중앙은행 돈도 찢어버리고 막 불태우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 멋있다 그러지. 왜 비트코인을 신주 딴지처럼 섬겨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심이 있어요. 사심이 있으니까 110만 개를 갖고 사라졌지. 그럼 그건 이제 제가 교수님도 이렇게 책에서랑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가족이라면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걸 밝히고 다만 10만 개의 비트코인이라도 가족한테 주잖아요. 그럼 가족은 엄청 시달려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뭐 제가 계속 이 질문이 저도 이제 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할피니가 뭐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할피니가 아니다 뭐 이런 게 밝혀지게 되면 비트코인에 좀 영향이 많이 갈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이 제일 좋죠. 특정 인물이 지칭되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모르고 누구는 할피니라고 누구는 아담이 이렇게 이런 게 좋아요. 아 지금 시기에 가장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아도 국세청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네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네요. 세금이 이렇게 되면 엄청난 물량들이 지금 또 시장에 투척이 될 텐데. 그래서 그냥 조금씩 파토시 토큰 움직이고 사토시 나카모토 움직였다 좀 떨어지고 아니다 나와가지고 증거 없다 해서 다시 올라가고 뭐 이게 좋아요. 이게 우리가 100년 동안 겪을 일이에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드시 110만 개 움직인다니까요. 네. 그걸 안 움직일 거면 명확한 행동이 있어요. 소각. 그러면 이게 반감기 관련해서 또 하나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는데 반감기에 대해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런 파급력을 예상을 했을까요? 알고 있었죠 다. 이 정도의 파급력을 줄 것으로. 반감기에 대한 사토시 나카모토 제가 사토시의 설을 원서로 이 백서에는 일단 나오지 않지만 초기에 많이 읽었는데 최근에 읽은 적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사토시 나카모토의 뛰어남은 기술쟁이가 아니거든요. 미시경제학에 되게 뛰어나요 이분이. 이 글을 읽어보면. 이메일이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또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 처음에 이제 첫 출연해 주셨을 때 그때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에서 이제 달러의 지정학, 달러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이 달러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길게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내러티브들이 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죠. 그게 달러를 대체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전 세계가 무역을 서로 안 하기로 한다. 그러면 달러의 위상이 비트코인과 무관하게 그냥 무너지겠죠. 미국의 돈인 거죠. 미국의 돈. 그럼 우리가 무역과 금융을 전 세계가 같이 안 한다라는 걸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건 우리 세대에는 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건 그렇죠. 이거는 뭐 사실 이게 달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너무 이제 좀 과대 이제 평가를 하면서 뭔가 이거를 정말 뭐 되게 완벽한 걸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내러티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것도 뛰어넘고 저것도 뛰어넘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내러티브인데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한데 비트코인 본위제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책이잖아요. 그 영어 책이. 근데 저는 그 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그 책이 이제 경제학에서 주류로 치워주지 않는 경제학이에요. 오스트리안. 근데 오스트리안들의 논리는 수학적 논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정합성이 높아요. 저도 가끔 읽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전혀 맞지 않아요. 큰 오해가 있어요. 그 전제. 그러니까 오스트리안들은 국가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제는 하위 개념입니다. 정치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보안과 이 무역도 항공모함이 있어야 무역이 가능한 거지. 오스트리안 생각하는 무역은 중개무역밖에 안 돼요. 내가 옆 나라한테 전해주고 옆 나라가 전해주고 이거밖에 안 돼요. 오스트리안들이 큰 문제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과거에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책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좀 그래도 깊이 이해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죠. 바로 논박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바로 논박하냐면 너는 세계가 단 하나의 국가에서 완전히 제국주의가 되기를 원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 너는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주장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정학적인 관점이랑도 약간은 대치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쉽게 버전을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달러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미국의 항공모함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 본위제를 쓰면 미국한테 세금을 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항공모함으로 호주머니부터 우리나라 유선을 지키든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직전 있는 비트코인 맥시 가까운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노 코멘트야.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 어디 가서 그 오스트리안 경제학 갖고 경제학 공부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이 비트코인 지지자분들 중에서 오스트리안 경제학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참고만 해야 돼요. 미제스 같은 사람 되게 뛰어나거든요. 참고만 해야 돼요. 엄연히 지금 세계 체제는 국가라는 플레이어가 주요 플레이어예요.
시장보다도 강력해요 국가가. 아 맞습니다. 그거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기업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기업 담당자한테 국가 눈치 보세요, 시장 눈치 보세요. 그러면 딱 선택하라면 국가 눈치. 그렇죠. 국가 눈치 보죠. 그리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가 더 많이 좀 더 범위가 넓어진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보면 훨씬 더 국가의 힘이 더 세져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만 봐도 지금 국가가 훨씬 더 지금 많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비트코인은 이제 과거에 디지털 골드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이제 금과도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금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은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건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건 한 어느 정도 이 또 날짜를 여쭤보긴 좀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 정도면 가격으로 말씀드리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요. 금보다 왜 비트코인이 금융의 기초 자산의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금은 좋은 점이 있죠. 왜냐하면 검증된 자산이에요. 수천 년 동안에 우리 인류의 매몰 비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금에는 결정적인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 순도 파악의 어려움이 있고요. 속일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동이 어려워요. 이동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실제로 항공모함으로 옮겨야 돼요. 바다로 옮길 때는 공격받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단점은 검증 안 됐고 그렇게 오랫동안 메모리 원가가 들어가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굉장히 지능이기 때문에 이 지능으로만 해결하면 해결이 돼요. 추상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비트코인이 골드가 걸어온 5,000년을 비트코인이 5,000년 동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5,000년 통해서 검증된 그 무엇을 지금 우리가 사고 실험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검증을 받았다 그러고 몇몇 리더들이 그거를 이렇게 인정하면 우리 국민연금이나 뭐 이렇게 인정하면 가는 거예요. 일반인은 따라가요. 그렇죠. 그 주도해 주면은 금방 또 개미 투자자들도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금이 못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게 이제 단기 금융의 담보물이라고 제가 막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블랙락이나 이런 게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의 문제인 것이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원래 이제 백서에서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P2P로 거래되는 디지털 화폐 형태로 이제 고안이 됐던 거고 현재는 이제 대체 자산으로서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내러티브들이 강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끌어올려지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맥락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기관들이 뭐 해리 마코이츠의 뭐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이런 것들에 입각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도입이나 채택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 화폐 둘 다 이제 화폐의 기능이긴 한데 교수님께서는 이 대체 자산으로서의 어떤 기능과 페이먼트 최초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생각했던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질문을 제가 읽어보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그러는데 저는 메타버스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세상에서 비트코인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페이먼트 툴이거든요. 그런데 화폐 역사를 좀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에까지는 명확하지가 않은데 우리가 화폐 속성 중에 이제 교환의 수단도 있고 가치 저장도 있잖아요.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는 가치 저장으로서의 비트코인이 더 중요하냐, 교환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랑 비슷한 둘 다 네, 화폐 기능이지만 사람들이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고정관념이 비트코인은 이 가치 저장으로는 적합하지만 결제 수단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내러티브들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근데 화폐 역사를 보면 교환의 매개보다는 가치 저장이 우선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덜 됐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더 공부해 볼게요 앞으로.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부동산만큼 뛰어나지만 부동산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대체성이 높고 그다음 페이먼트 수단으로도 되죠. 부동산은 담보는 되는데 페이먼트 수단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비트코인 그 속성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교수님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 메타버스까지의 관점으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는 중요해질 것이다. 둘 다 된다고 봐요 저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질문과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다른 분들은 또 질문하지 않는 거여서 제가 교수님한테 어떻게든 좀 독특한 질문을 하나라도 더 드려보고 싶어서 준비한 건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의 열렬한 지지자로 좀 유명한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본인이 직접 밝힌 적이 있는데 비트코인보다 도지코인이 뭐 결제 수단으로서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언론 플레이를 했던 적도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X가 에브리띵 앱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를 도입하겠다 이런 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도지코인이 될 거야 비트코인이 될 거야 두 가지를 굳이 선택을 안 해도 되지만 그걸 갖다 가지고 사람들이 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교수님 생각에는 일론 머스크의 선택이 어떤 거가 더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일론 머스크는 똑똑한 분이죠. 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좀 독특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업들이 채택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네. 기업들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기업이 선택한 걸 내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완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이제부터 만약에 그걸 한다면 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플레이어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론 머스크 아니라고 봐요. 저는 플레이어가 애플, 삼성,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들한테 줘야 돼요. 뭔가를. 이들이 그거를 쓰면서 자기네 자산도 올라간다면 그게 될 거라고 봐요. 그것도 새로운 관점이시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저는 도찌가 그런 역할인데 도찌를 줘야 돼.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쓰려면 다른 기업한테 왕창. 아니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하는 프로젝트는 줄 수 있거든. 아. 원래 그러려고 만든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비트모비과의 어떤 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이다. 예, 기업형이 맞긴 맞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글이 뭔가를 선택해 갖고 막 띄우면 삼성이 따라가냐 안 하는 거죠. 이렇게는 해야 돼요. 네네. 구글이 왕창 갖고 있는 자산을 띄우면서 그거를 삼성한테 주는 거죠. 너도 써. 이렇게. 제가 삼성에 제안할 때 500만 개 당신이 갖고 100만 개 구글 줘서 반애플 전선 만들자 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뭐 그 제안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상한 질문 막 하는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말 안 들면 구글한테 주고 삼성 좀 줘라 이렇게. 왜냐하면 애플의 반대 전선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애플은 중앙화된 시스템이니까. 그러면 이제 구글이나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훨씬 더 열려 있는 생태계니까 거기가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과는 상당히 좀 반대 지점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철학을 바꿔야 되겠죠. 제가 90년도에 대학을 다녔는데요. 그때도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되게 중요한 경영 사례였어요. 애플은 매킨토시였는데 클로스 정책이었거든요. 그 대신 바이러스가 없죠. 그래서 고급 장난감이었어요. 전교생 중에 한 명 정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다 놀러 가고 구경을 했던 거예요. 그때 마우스를 썼습니다. 도스를 썼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연합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PC라는 게 사실은 고유 브랜드였잖아요. 그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오픈해 버렸으니까 소스를. 그죠? 그래서 그때 경영학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IBM이 연합군이 이겼고 애플이 졌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쫓겨서 한 10년 동안 돌아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애플은 완전히 견고한 성이 된 거죠. 짝퉁도 없고. 그리고 완전히 가두리 어장이잖아요. 자기가 들어오면. 그리고 삼성 썼다가 애플로 가긴 하는데 애플 썼다가 삼성으로 못 와요. 애플이 이제 이 클로스된 시스템이 지금 와서 이제 활짝 만개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이걸 바꿀까요? 못 바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개방적인 사고 체계를 갖고 있었던 삼성, 구글 이런 데는 반애플 전선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신원 인증의 게임이거든요. 애플은 신원 인증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중앙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반애플 전선은 신원 인증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중앙을 만들 수도 없고. 그게 블록체인이 딱 좋거든요. 그러면 앨런 머스크처럼 접근하면 안 돼요. 이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왕창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공유해서 쓴다 그러면 따라오겠죠.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주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한테 왕창. 근데 그럴 돈은 없을걸요. 그리고 지금 페이먼트 워에서 누가 트위터를 고려합니까? 아무도 고려 안 해요. 메타도 아웃이에요. 메타도. 삼성과 애플이 왜 끼냐 하면 단말기를 뿌려놨기 때문에 끼는 거고요. 이게 필요해요. 이게 단말기가. 구글은 좀 다른 차원이죠. 제 책을 그래서 세 기업만 저는 열심히 썼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책을 보시면은 상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 공들여졌어요 그 부분을. 네네. 저도 그까지 못 봤는데 제가 꼭 봐야 되겠습니다. 말귀를 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10년 동안 지들이 갖고 있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한번 진짜 읽어보고 다음번에 오시면은 또 더 상세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삼성 가서 강의할 때 두 손을 모았어요. 2010년도에는 제 제안을 걷어찼는데 이제는 제발 좀 당신들이 제 제안을 받아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순간 모르고 손을 이런데 그 영상이 저한테도 없는데 삼성 단위는 누가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와 진짜 간절하게 2년 됐어요 2년. 네. 근데 별로 희망은 없어요. 아직도 못 알아요. 아직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아요. 삼성보다. 어떻게 삼성이 더 열려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사기업들이 더 혁신을 주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어떻게 국민연금이 더 앞서가네요. 나름대로 뭔가 하겠죠. 뭐 남들 뭔가 하는데 이제 눈치를 많이 보겠죠. 그러게요. 이게 또 그 나름의 또 고민들이 있을 거고 그것도 이제 교수님과 계속 얘기하던 뭐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앞서서 이제 모비코인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언급 주셨는데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 중에 계신가요? 프로젝트는 지금 여러 회사들과 기업들과 협의 중에 있어요. 잘 되고 있고요. 제가 반대급부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보통 뭐 기업은 큰 데는 뭐 몇 조를 준다는 개념이고 네. 작은 기업은 지금 거기도 작은 건 아니지만 몇 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본인들도 안 받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알아요. 근데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사회를. 그래서 저는 이게 풀리려면 비트코인이 올라서 비트코인이 대세다라는 게 되면 너무 저절로 풀릴 텐데 다행히 또 비트코인 올라가고 있고 시기가 굉장히 또 좋게 또 돌아가고 있는. 지금 어딘가하고는 계약이 되는데 계약을 좀 우리랑 한 거를 좀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눈치를 줘서 뭐 안 할게요. 그래서 계약했다라는 걸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계약이 거의 이제 임박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더라도 이제 공개는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정은 이미 추석 때 났어요. 추석 때 오너가 그냥 하기로 했는데 그 밑에 반대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발표를 못한 상태에서 너무 이제 몸을 사리니까 계약서 써도 발표 안 해줄게 라까지 제가 양보한 거죠. 근데 이번 거 놓치면 니네 아니야. 나는 주는 입장이고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안 줘도 돼. 그리고 삼성권은 이미 50만 개를 뺐었어요. 제가. 질문이 너무 수준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삼성한테 주면서 당신들이 예술을 지원하는데 돈 갖고 안 되는 게 있다. 사람 못 모은다. 클래식 연주에. 모빙 나눠주면 사람들 꽉꽉 찬다. 그래서 클래식에 오는 사람 주고 그런 걸로 시작하자. 그리고 산모들한테 주자. 우리나라 저출산도 있는데 삼성이 그걸 뭐 좌고우면 하길래 제가 그러면 내가 할게. 그래서 우리가 선언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나라가 1년에 신생아 25만 명 태어나거든요. 그 3년 동안 75만 명한테 첫 해에는 1모, 둘째 해에는 0.5모, 셋째 해에는 0.25모. 종이에 담아가지고 예쁜 종이 만들어가지고 아이 발 도장 찍어가지고 전 국민 산모들한테 줄 거예요. 쌍둥이 나면 2개 주고. 굉장히 좀 다양한 어떤 실험들을 하고 계신 거죠.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하고 싶은데 눈치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적인 공감대까지 형성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조금 더 걸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네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자기네 돈 갖고 안 하고 이걸로 팔아서 하는데. 네. 그걸 몇 천억에서 몇 조까지 주겠다는데 왜 안 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안 받을 이유가 없는 사실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소문을 듣고 중견기업 회장님들이 저를 보자고 계속 그래요. 근데 우린 중견기업 줄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한테 얻는 게 없잖아요. 네네. 생태계는 부담돼요. 이게 나가면 에어드랍이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그럼 진짜 어떤 또 퍼포먼스를 또 낼지가 너무 기대하셔도 기대되고 됩니다. 네, 이제 오실 때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신생 프로젝트 좋죠. 네네. 이름이 토닥토닥 프로젝트예요. 또 취지가 되게 좋아가지고 네네. 취지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이게 딴 거보다 꼭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네. 뭔가 사회적으로도 너무 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라 네. 한번 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4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이제 운영하시는 채널의 이름은 오테버스입니다. 오테민과 메타버스를 합친 합성어인데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회자되어 오던 키워드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가 뭐 별거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랑 이더리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만 좀 많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데 이 메타버스와 비트코인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이 더 거기서 중요한 어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메타버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거 쓰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큰 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드 창이라는 작가가 쓴 그 소프트웨어의 객체의 생애주기라는 소설이 좀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갈아넣고 시간을 갈아넣어서 인공지능 펫을 메타버스에서 키웁니다. 근데 여러 과정으로 이게 도태가 되거나 안 하죠. 그러다 보면 회사 입장에서 이익이 안 나니까 팔아버려요, 플랫폼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플랫폼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는 사람들은 너무 황당한 거죠. 자신의 펫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서 애지중지 키워놓은 펫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메타버스 시대라는 건 플랫폼 회사랑 무관하게 내가 쏟아부은 자산과 나의 행적이 살아남아서 심리스하게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더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 있죠. 그 하나에 연결된 거대한 메타버스 우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온라인 시대인데 좀 독특한 온라인 시대입니다. 고등학교 때 내 기록을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걸 종이로 뽑고 이걸 대학에 종이로 내요.
그럼 대학에서 그걸 전산화하고 대학에서 또 학점을 또 딴 다음에 그걸 다시 종이로 뽑아서 회사 들어갈 때 또 종이로 냅니다. 온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온라인은 단절되어 있죠. 내가 리니지에서 만든 내 검이 로블록스로 옮겨갈 수가 없고 싸이월드에서 받은 나의 아이템을 로블록스에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단절되어 있는 것이 연결되는 게 바로 메타버스고요. 그게 블록체인 때문에 가능하고 블록체인이 왜 그걸 가능하게 하냐면 자산과 신원을 옮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걸 블록체인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까 애플 모델로 갑니다. 하나의 중앙이 이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애플에서는 이게 되죠. 애플이면 뭐 애플에서는 이게 되니까 애플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애플이 팬시하고 팀쿡이 멋있어 보이니까 그런 건데 팀쿡을 우리가 이미지를 한 번만 상상해 보세요. 중국 공산당으로. 갑자기 하고 싶지 않죠. 중국 공산당 모델이 애플 모델이거든요. 사실 모델 자체는 똑같다고 봐야죠. 완전 닫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굳이 고등학교 학적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종이로 뽑아서 대학에 안 내도 돼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권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권을 공항에 두고 가는 나이트메어를 꾸잖아요. 네. 왜 전산화되어 있는 걸 내가 구청에서 뽑을 때 이미 전산이었고 공항에서도 전산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내가 이걸 왜 종이로 뽑을까요? 권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권한을 줄래니까 그렇게 된 건데 만약에 권한을 저쪽에서 갖고 있다면 다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은 나한테 권한을 주는데 저쪽에서 못 들여다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혁신인 거예요, 블록체인.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는 오는데 메타버스 시대가 풀어야 될 그 심리스하게 플랫폼으로 옮겨 다니는 자산과 신원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애플 모델이냐, 개방 모델이냐. 개방 모델이라면 필연적으로 블록체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더리움이 푸냐? 이더리움 수준에서 못 풀어요. 이건 기업이에요. 이더리움 플랫폼 하나도 안 갖고 있잖아요. 이더리움이 뭐 삼성이 갖고 있는 플랫폼 갖고 있어요. 구글이 갖고 있는 플랫폼 갖고 있어요. 유튜브를 갖고 있어요. 트위터를 갖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에 대한 희망을 비전을 젊은 리더가 막 주니까 버텀업으로 막 잡초 자라듯이 여름에 잡초 자라듯이 이런 에너지를 끌어모은 거는 했어요. 근데 거기서 거목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의 주장은 근데 기업형이에요. 약간 시기의 문제는 아닐까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돼요. 그것도 좀 힘들다. 그렇게 안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네. 제 경험도 있어요. 제가 30대 때 모바일 인터넷 한다고 테헤란로에 있었어요. 3년 동안 굶었거든요. 그때 돈 번 사람이 한 명이에요. 생각해보니까 8년 굶었다가 한 번에 땡긴 그 김기사. 우리가 그런 걸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 모바일 시대 안 왔습니까? 우리가 틀렸나요?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안 왔나요? 왔잖아요. 누가 했나요? 근데 제가 그때 진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렇게 되는 거구나 세상이라는 게. 스티브 잡스가 그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그 질이 멸렬한 그 특허들 다 사가지고 그냥 애플을 모아갖고 했어요. 브렉트루를 해야 돼요. 우리가 스마트 콘슐의 공부를 좀 해보면 다 아는데 오라클 문제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19살 때는 우리나라 킨텍스 와가지고는 비탈릭이 제 앞에서 스마트 콘슐이 막 기정사실인 것처럼 막 엄청 흥분해서 떠들었는데 저는 그때 안 믿었는데 이더리움을 안 샀죠. 그때 말씀드렸죠. 근데 2014년이고 그게 2019년대 싱가포르인가에 가서 비탈릭 이렇게 말해요. 블록체인이 디지털 바깥에 나가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포인트리스하다. 그러니까 게임에서나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게임에서 디지털로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정량화 문제 같은 게 없거든요. 그 스마트 콘트랙은 오라클 문제하고 데이터 정량화 문제 때문에 대기업이 붙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라클 문제하고 데이터 정량화 문제 고민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게 바텀업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 계약을 스마트 콘트랙으로 맺어요. 그래서 암을 걸릴 사람들이 보험회사 빼놓고 내가 암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보내거나 이더리움 보내가지고 보험이 형성이 돼서 암에 걸린 사람한테 이렇게 모아져 가는 그런 계약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암에 걸렸다는 누가 인정을 해줘? 세브란스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서울대학병원이 하든가. 그거 오라클이에요. 그쵸, 그게 오라클이죠. 그 부분은 그러네요. 이 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게 이거는 뭔가 확실하게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으로서 가능한 거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 게임하다가 지면은 뭐 물어내고 하는 포카를 치고. 그 어차피 중앙화된 포카하우스가 없으니까 조작도 위험이 없고 그냥 심플한 포카 게임 블록체인을 갖고 게임을 할 때 이더리움 보내서 이기면 떨어지고 지면 토해내고 이런 거는 오라클 문제가 없을 수 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만 쓰면 무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리튬을 싣고 텅스텐을 싣고 그럼 돈이 가고 이런데 어떻게 써요?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여기에 대한 기대치들 그렇게 현실성을 조금 아직까지는 덜 담보한 기대치들이 많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증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뭔가 이걸로 이룰 수 있을 거야,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될 거야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좀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라고 했을 때 답을 못 찾는 문제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탈중앙화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 중앙화가 같이 엮여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중앙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 중앙화는 너무 작은 중앙이라 갖고 글로벌 경제를 못 담죠.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기술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스마트 컨트랙이 요인 사망 보험밖에 없어요. 근데 요인 사망 보험 같은 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사회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보긴 좀 어렵고 그렇죠.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이나 뭐 금융 이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분야까지 확대했을 때는 아직까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아직 너무 많다. 저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했던 그런 공룡들이 금융기업들을 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반드시 스마트 컨트랙을 쓰는 시대는 와요. 근데 그게 원론적으로 완전히 그 제3자를 신뢰의 근거를 완전히 다 배제한 스마트 컨트랙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이 좀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되는데 이제 좀 리플 얘기를 조금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잘 모르는데 좀 생뚱맞은데 사실은 이게 좀 리플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너무 막 좋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리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좀 새로운 관점들이니까요, 그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도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리플의 가장 문제는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을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없을 것인가를 봤을 때 우리가 리플이 이제 이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여기서 은행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법정 화폐도 사용할 수 있고 XRP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엑스커런트라고 하고 엑스래피드라고 해서 서비스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 리플의 입장에서 법정 화폐를 통한 그냥 송금 형태를 계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경쟁력에 좋을지 아니면 XRP를 사용하는 게 경쟁력에 더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자, 이런 어떤 관점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 중에서? 저는 요새 스위프트 코드에 대해서 책을 읽고 있어요. 네. 그 스위프트 코드를 쭉 보면 그게 미국의 시티뱅크가 하려던 것을 유럽의 많은 은행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싫어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독립적인 걸 구상하다가 9.11이 빵 터져요. 9.11이 빵 터지면서 미국이 아주 험악해지죠. 그래서 스위프트 코드를 거의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제 미국이. 완전히 속속들이는데. 그래서 소속은 아니지만 미국이 뭐 뻑하면 어느 단체나 이런 거를 이제 배제시키죠. 그러니까 벨기에 있고 유럽에 있지만 미국하고 무관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달러는 미국 달러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든지 스위프트 코드를 달러 접근을 배제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위프트 코드가 미국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알고 우리가 리플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플 음모론이 저는 오히려 설득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리플 음모론은 그거잖아요. 미국이 이미 다 준비해놓고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다. 네네. 뭐 지금 굉장히 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위급들은 그런 것들이 다 협약이 돼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목소리들. 심지어는 제가 어떤 영상도 봤냐면 사실상 리플은 미국 정부의 작품이다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 리플 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주장을 보면서 좀 낯설죠.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불신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기본인데. 그런데 이거는 뭐 완전히 그쪽이거든요. 근데 제가 설득력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아니면 사실 아닌 거거든요. 빠르거나 효율 이런 거는 잊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거는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 국제 이 금융에서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같은 소비자나 가끔 공항에서 오면서 왜 잔돈은 다시 환전이 안 되세요? 우리는 원래 뜯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뜯는 거거든요, 국가가.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닌데 만약에 진짜로 스위프트 코드라고 불러요? 스위프트 뭐 프로토콜이라고 불러요? 둘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드 프로토콜. 그거를 만약에 미국이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리플이라는 뭐 세웠다면 그거는 말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위프트의 발전 경로하고 봤을 때 그렇다면 오히려 은행들이 안 쓰려고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또 리플이 그렇다면 묘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기술이라는 걸 전제하고 좋다라고 치고 지금 질문하신 거하고 좀 맥락이 다르지만 XRP건 법정화폐를 나눠주건 그거는 그 안에서 이제 비중을 해가면서 다 되면 나중에는 XRP가 진짜로 그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중요한 건 애초에 스위프트가 시티뱅크가 다 먹으려고 하던 국제 환전 시스템을 그 우산 안으로 안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마저 커지니까 미국이 국가 안보란 차원에서 들여다봐요. 여기서 아무도 효율이나 그런 거는 고민하지 않아요. 시스템 상에서 국민 국가 통화 주권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자금 세탁, 그다음에 테러리즘에 관련한 거, 그다음에 미국의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어떤 게 더 낫냐라는 판단에서 리플이 더 낫다. 그럼 바꿀 것 같아요. 그러면 바꿀 때 들어올까요? 다른 국가의 은행들이? 그러게요. 어렵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음모론자들도 알고 있는 거를 외국의 은행들은 모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유튜버도 알고 있는 거야. 이거 미국의 음모인데 여기서 리플이 다 먹을 거야. 그거를 외국의 은행들은 몰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상하죠. 네, 속아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사실 이게 미국의 음모였어. 여러 여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요새 공부하고 있어요. 스위프트를 또 이렇게. 되게 재밌는 관점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어쨌든 교수님 말씀으로 이제 좀 추정을 해보면은 이거는 뭐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가능성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어떤 뭐 합리적인 추측이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러티브 자체에 동의하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스위프트가 스스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서 전송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은 게 지금 이미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어떤 방향들을 많이 찾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리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스위프트를 갖다가 결국은 이 정부라든지 은행들의 차원에서 굵직굵직한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문제가 오히려 쟁점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리플 나오면서 제가 시티은행을 그냥 하나 예로 든 게 아니라 시티은행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시티은행이 어떤 은행이냐면 인터넷 초기에 암호화폐 투자했던 은행입니다. 시티은행 하면은 그거 되게 대표적인 암호화폐 투자하다가 이게 뭐 신용카드로 가니까 버링됐거든요. 본인들이 직접 만들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스위프트 전에 국제 안전망을 지배하던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제일 먼저 주창했고 그 페이먼트 혁신을 가져왔고, 그죠? 비트코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계속 목소리를 내요. 원래 시티은행은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은행이었다고 봐야 되고요. 늘 등장하는 은행 중에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은행이 늘 먼저 좀 등장을 해왔었죠. 그러면 리플을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제가 무릎 꿇어보고 싶은 거예요. 시티은행이 리플을 채택할까요? 그거 저 한번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저도. 리플을 저처럼 그 갈링하우스나 이런 데서 시티뱅크에다가 뭐 3분의 1을 주겠다. 니네가 가져라 이거를. 나 니네 주려고 만들었다. 내가 하듯이 지금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해 주셨던 그 관점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할 거거든요. 네네. 저라면. 아까 전 일론 머스크 관점도 비슷한 관점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그 사람들이 그 기관들이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리플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기 좀 아쉬우니까 리플의 소송 합의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SEC와 리플을 둘이 비교해 봤을 때 이제 SEC가 워낙에 이제 논리적으로 좀 많이 빈약해진 상태라서 리플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관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SEC는 잘못하다가는 엄청난 민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역공을 엄청 당하는데. 그래서 아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민사소송 안 하기로 하고 합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리플 투자자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그 손해 본 거 그거 안 하는 걸로 이제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재판에서 지고 지금 만약에 뭐 비트코인 ETF도 승인하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과정이 간다면. 뭐 리플을 붙잡고 있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리플에 대한 소송은 제 상식으로는 그 SEC가 맞거든요. 네. SEC가 제 상식 저 비트코인이라는 사람 어쩔 수 없잖아요. 제 상식으로는 초기에 투자받고 팔았고 그게 무슨 형태건 간에 그거는 증권이 맞아요. 근데 또 법원의 판결도 맞거든요. 그거를 세컨마켓에서 산 사람들한테는 증권이 아니죠. 이들이 피해를 받은 건 SEC가 책임져야 될 것도 맞을 것 같아서 설사 그 핵심들한테 한 유죄가 나오더라도 제가 리플 쪽이라면 리플의 그 빅홀더들이 SEC를 이제 민사로 해서 손해배상을 해야죠. 네가 우리 자산에 대해서 손실을 끼쳤으니까 우리는 증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너씨 당해봐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하고 이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교수님께 현 시점에 1억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실 건가요?
지금요? 지금은 비트코인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비트코인 그러면 1억 있으시면은 1억을 전량을 비트코인으로. 예. 물론 제가 1억만 있으면 뭐 안 되지만 지금 있는 지금 포트폴리오에 1억이 더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저는 현금 필요 없으니까 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으로. 요걸 그러면 투자하실 때는 지금 한 번에 사시는 거 아니고 1월 1일 기점까지 해서 어떻게 DCA로 사실 건가요? 그거 제 성향이 안 맞아요. 빨리 사야 돼요. 빨리 해서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전략이십니다. 저는 뭐 분할을 해도 2014년도에 제가 3주 동안 분할을 구매했거든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던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빨리 비트코인을 모으시겠다는 네, 전략으로. 지금 만약에 1억 더 생긴다고 그럴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계절은 짧으면 되게 짧고 길면 또 길게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본질을 깨달으시는 게 먼저여야 나중에 혹시 폭락을 하더라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네,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태민 교수님과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관한 또 깊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저 오늘 좀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토크라운지였습니다.